이 사진은 항일무장 투쟁 시기 유격군고지 해산 후인 1939년 9월 혁명가 유자녀들이 당시 소련의 가맹공화국인 카자흐스탄에서 찍은 사진이다. 2돌 되는 아기는 항일혁명 투사 림춘추 동지의 아들인 림영일이다. 그는 1983년 6월까지 당시 조선공업기술청년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사업을 하였다. 11살 나는 처녀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왕청에서 무장투쟁을 벌이시던 시기 왕청 유격대 대대장으로 용감하게 싸우다가 1935년에 희생된 양성영 동지의 딸 양기덕녀이다. 9살의 위대한 수령님과 헤어졌던 양기덕녀는 67살이 되어서야 그처럼 그립던 수령님의 품에 다시 안겼다. 오각뼈를 단 청각에는 항일유격대 후방병원 원장인 리봉수 동지와 그의 아내인 재봉대 책임자 안순아 동지의 아들 리주호이다. 1938년 봄, 일제 터벌대 놈들에게 체포되어 대원들이 있는 곳과 약품과 피복을 숨겨놓은 곳을 대라고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동지들 앞에 우일이를 지킨 뉴투서. 야수 같은 원수의 참나무 말뚝이 연약한 여성의 몸에 박히는 순간에도 조선육룡 만세를 소리 높이 외친 안순아 동지. 어머니가 그렇게 희생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안순아 동지의 아들은 천진하게 웃고 있다. 그때 리조의 나이는 13살이었다. 그러면 산설과 물설은 하양만리 이국 땅에서 이 아이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절의 고도 속에서 과연 누가 이들을 키웠는가? 우리는 이 한 장의 사진을 놓고 그들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지구의 한 끝에 가 있어도 추호의 변함이 없는 항일 유격대식 의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훗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국 땅에서 혁명가 유자녀들의 부모가 되어 그들을 키워준 동무들은 정말 의리가 깊고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뜨겁게 겨시하셨습니다. 항일혁명투사 리영구 동지는 1931년부터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했고 16살에 벌써 연기련 선현 선봉대 중대장으로 공청에 감행한 청년 공산주의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1932년부터 왕호구 유격군고지의 덜격대 대장으로 활약했고 다음 해에는 반일자위대 정치도로 성장한 항일교육대의 유능한 정치공작원이었다. 무장투쟁의 첫 시기에 연결유격대는 기관총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리영구 동지가 반일 부대에 들어가서 공작에서 보낸 첫 기관총이었다. 제2차 북만원정 후에 학질과 열병에 걸려 서만 국경을 넘게 되었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22살이었다. 거연숙 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잊지 못하시고 해고하신 왕청 유격대 이중대 작식대원이었습니다. 제2차 북만 원정에 참가하여 선과 발에 동상을 입고 쩔라병에 걸려 서만 국경을 넘을 때의 나이는 23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창작 형성하는 텔레비전 무대에서 2명의 항일혁명투사들이 혁명가 유자녀들의 부모가 되기 위해 이국 땅에서 결혼을 하고 6명의 아이들을 스스로 맡아 키운 우리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와 같은 시기인 1938년 11월 일제의 중앙특별기승공작반의 임무를 받고 남피자 미령에 들어왔던 혁명의 배신자 리정락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를 사실 그대로 형상하려고 합니다.
맞아, 수단. 항일유문 투사들의 유자녀들이 어떻게 돼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이런 사진을 찍었을까? 이국 땅에서 찍은 혁명가 유전자들의 사진을 보며 새 세대들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이들이 80여 년 전의 준엄한 혁명 정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유자녀들은 왜 이국 땅에서 또 다른 이국 땅으로 가게 되었는가? 그것을 이해하자면 항일무장 투쟁식이 왜 유격군거지를 해산했는가 하는 문제부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 1930년대 중엽의 간도지방 혁명 정세는 조중 공산주의자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대답할 수 있는 노선상의 변화를 요구하였다. 만일 혁명이 혁신을 배제하고 기존 방침의 고수만을 절대화하는 대로 나간다면 그 혁명은 흐름을 멈춘 강물과 같이 된다. 혁명은 자기가 세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환경과 조건에 맞게 전술을 부단히 갱신해야 한다. 이런 갱신이 없다면 혁명은 침체와 답보를 면치 못하게 된다. 유격부 해산은 우리 항일 전쟁사에 말 그대로 금상첨화의 봉우리를 얹어주었습니다. 조해방의 역사적 이업을 이룩하기 위해 줄기차게 내달리던 반일민족 해방투쟁사의 전반적 발전 과정이 이곳을 생활적으로 실증해 주었습니다. 유격 군고지의 주동적 해상과 더불어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남북 만주와 그리고 북부조선의 무병방대한 천지에서 적의 수적, 기술적 우세를 과감하게 타승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의 항쟁 역량을 간도의 협소한 골짜기들에 몰아넣고 질식시키려던 적들의 기도는 완전히 좌절되었습니다. 정말 조선인민혁명군이 해방지구 형태의 유격 본거지를 해산하고 광활한 지대로 진출한 것이야말로 좁은 골짜기에서 드넓은 강야위로 나간 것과 같은 일대의 고사였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련님께서는 그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사변을 위해서 항일 유격대의 부상자들과 그처럼 애지중지 사랑하시던 혁명가 유자녀들과 가슴 아픈 이별의 괴로움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항일혁명 전쟁에서 쓰러진 우리 투사들은 모두가 자기 자식들을 공부시켜 혁명가로 키워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격부 해산을 앞두고 수령님께서 고심하고 또 고심하신 문제가 바로 혁명가 유전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유격부 해산을 앞두고 이제 유격부들에서는 허구조사표를 작성했는데 무위무탁자, 어린이들, 노약자들로 따로 대우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 수령님께서 혁명가 유전어들 때문에 너무도 마음 쑤셨기 때문에 소련으로 들어보내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무위무탁자, 돌볼 사람이 없는 어린이들과 부상병들, 노약자들을 소련에 들어보내서 치료도 받게 하고 생명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도였습니다. 소만 국경을 넘어 소련으로 들어보내는 것은 유격부 해산 후 1차, 2차로 두 차례 있었고 2차 북만 운정 후에도 있었습니다. 내가 걸은 길을 내 아들이 이어가게 해달라. 우리 양귀동녀야 장사님께서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도 우정이 계속될 수 있는가? 계속된다면 어떤 형태로 계속되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인이 생전에 남기고 간 뜻을 지켜 그들이 남긴 후대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잘 키우는 것이라고 결시하시었다. 근거지에 달려든 터벌대 놈들이 할머니와 어머니를 학살할 때 량기동녀는 집 앞에 흐르는 개울가 동굴 속에 숨어서 구사일승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아버지마저 전투에서 희생되고 량기동녀는 효를단신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던 깃털집은
그 량기동료네 집과 한뜰하게 있었는데 그래서 수료님께서는 늘 량기동료를 데리고 다니시며 밥도 먹이고 잠도 재우곤 하시었습니다. 나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량기동료와의 이별이었다. 그 어린 것도 소련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을 듣고는 줄곧 울었다. 우리가 정부자 미령을 떠나기 전날 밤에는 어린 것이 모포 밑에서 자지 않고 계속 조잘거리였다. 장군님, 소련은 여기보다도 더 춥다지요. 이롭다. 내가 가는 곳은 그저 여기만큼 춥다. 깃털집 밖에서 설레이는 북만의 스산한 바람 소리를 들으며 그런 대답을 하느라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부모도 없는 그 어린 것을 타양에서 또 다른 타양으로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 너무도 가혹하게 생각되었다. 장군님은 백두산에서 싸우면서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꺽꺽 나를 찾아오신댔어요. 정말인가요? 아이들의 질문 앞에서 내가 이처럼 난처한 입장에 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어린 곳이 스스로 나를 구원해 주었다. 장군님이 백두산을 비우고 우리한테 오시면 그새 외놈들이 또 조선 사람을 죽이겠는데 그럼 어떡하나요? 장군님, 나한테 오시지 말고 내내 백두산에 계시라요. 영타, 내가 정말 영구나. 내 부탁대로 백두산을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거기서 너의 아버지, 어머니의 원수를 갚아줄 테다. 백두산을 비우지 말라는 어린이의 그 말씀에 온 조선 사람들의 묘문과 부탁이 담겨져 있다고 나는 생각하였다. 나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하였다. 날이 새면 벌어지게 될 눈물겨운 속별의 광경들이 끊임없이 떠오르면서 나를 괴롭히었다. 어떻게 그들과 헤어질 것인가? 그때 10살 미만의 혁명가 유자녀들은 물론이고 유격대의 부상자들 중에는 장군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걸어서 못 가면 기어서라도 가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지 않은 투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령님께서는 소련에 들어가는 것은 혁명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호강하라는 것도 아니다. 동무들을 다 데리고 다녔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홍길동처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외놈들을 쳐부셔야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는가? 혁명이 몇 달이나 몇 년 사이에 끝날 일도 아닌 것만큼 동무들의 임무는 하루빨리 병을 고치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한 명 한 명 애타게 설복하셨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선전하기와 같은 현대적인 통신수단을 그때 당시는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까자우스탄으로 이주한 부상자들과 유자녀들의 한 대우를 책임진 항일투사 동지가 바로 리용구 동지였습니다. 전 이미 텔레비전 무대에서 마동희 동지역을 비롯해서 여러 역을 맡아 수행했지만 이번처럼 사령부를 멀리 떠나서 유자녀들을 돌보는 아버지 역을 맡게 되기는 처음입니다. 그때 거현숙 동지는 선과 발에 덩상을 입고 쫄라병까지 걸렸는데 이 쫄라병은 심한 용량 부족과 강추위로 해서 팔다리가 가다들고 전신이 너그라지는 병, 그 쫄라병이 걸려 제대로 운신할 수 없는 조건에서 거현숙 동지는 썸한 국경을 넘어갔습니다. 난 이 애들의 아버지다. 이 애들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아마 사람들은 항일혁명투사 리용구 동지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것입니다. 제하공작 도중 변절자의 밀고로 감옥에 갇혔던 리용구 동지는 원수들의 악탁한 검은 끝에 불구의 몸이 되었습니다.
일제 교역리들의 야속인 검문에 의해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됐지만 리영구 동지는 원수놈들의 마수에서 벗어나 기적적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차 북만원정에 올랐던 부대를 찾아 모진 고생을 하면서도 끝끝내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겼지만 리영구 동지는 학질과 열병에 걸려 또다시 사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리영구 동지는 제대로 고를 수가 없는 형편이어서 담가에 실려 조망국경을 넘었다고 합니다. 1934년 여름에 왕청현 국하마탕 대방자 습격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전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주력 부대를 이끄시고 진행하신 전투였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 전투에 앞서서 먼저 정찰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정찰을 리용구 동지가 했습니다. 그때 리용구 동지가 중국말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대방자에서 가장 권세 있는 목재상을 구슬려서 토성으로 둘러싸인 자이단 병영이까지 뚫고 들어갔습니다. 병영의 내부 구조는 물론 병영 주변에 구축한 포대들, 방어진 등 구체적인 자료들을 정찰해서 리용구 동지 위대한 수령님께 직접 보고드렸습니다. 리용구 동지로부터 이 정찰 자료를 보고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번에 정말 정찰을 빈틈없이 잘했다고 높이 지하해 주셨습니다. 그 후 리용구 동지는 1935년부터 라자구 동만 공청투기로 교통국 국장으로 사업하면서 동만지구의 각 현들과 각 구들에 대한 김일성 장군님의 용도를 충성다해 받들었습니다. 거연숙 동지가 남긴 자서전을 연구하면서 나는 요토사 동지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했는가를 알게 됐습니다. 거연숙 동지의 형제는 모두 딸만 6형제였는데 맏언니의 이름은 천금녀, 둘째는 부성녀, 셋째는 대진녀, 넷째는 납작녀, 다섯째는 망금녀, 여섯째인 거연숙 동지의 원래 이름은 거분녀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이름도 있는가? 나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못 살고 얼마나 천대한 멸시 속에 살았으면 사람의 이름마저 이렇게 지었겠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거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거연숙 동지를 처음 만나시던 때를 이렇게 애거하셨습니다. 거연숙은 500명인의 이웃에 살다가 적들의 터벌에 숱한 식구들을 잃고 원수를 갚으려고 유격대에 입대한 여자입니다. 그는 입대하자 작식대원으로 임명되었는데 내가 중대에 내려가서 식사를 할 때마다 잔이 변변치 않다고 하면서 못내 성구에 하였습니다. 여기 있다. 내가 바로 이해들의 어머니다. 리용구 고윤숙 동지의 아들인 리광국 동지는 행복 속에 자라는 손자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생각이 깊어지곤 한다. 그에게는 지금 아들, 딸 2자식과 2명의 손자가 있다. 리광국 동지는 작가에게 자기보다 먼저 태어난 2명의 형제는 카자흐스탄에서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들이 살던 꼬스탄아이는 카자흐스탄의 북부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겨울에는 온도가 영하 40도까지 내려가고 바람이 너무 세서 밤이면 조망문 앞에 눈무지가 산처럼 쌓이곤 했다고 한다. 그럴 때면 반대쪽에 문이 달린 다른 초막의 사람들이 와서 문 앞에 쌓인 눈을 쳐주어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거기서 고연숙 동지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2명이나 제대로 먹이지 못해서 산설고 물소른 이국 땅 꼬수따나이에 묻었다. 그러나 자기의 친자식은 끝내 살려내지 못하면서도 6명 혁명가 유자녀들을 무사히 키웠다고 한다. 1938년 11월
까자었다. 자, 현숙동무, 예, 나도 감자를 좀 깎아볼까? 그만두십시오. 이런 일이야 우리 여자들이 할 일이지요 뭐. 글쎄, 나도 좀 깎아보자는데. 어머, 야, 그만두십시오. 이렇게 감자 석살까지 푹푹 깎아내면 어떻게 합니까? 똥무처럼 그렇게 얇게 벗겨내면 이 껍질만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견디겠어? 예, 미안합니다. 책임자 동지까지 이런 감자 껍질을 드시게 했어. 내가 문제요. 이 감자는 다 아이들에게 먹이고 덕무도 이 껍질로 끼를 내고 있지 않소? 전 이렇습니다. 하긴 뭐 고현숙이 어떤 여자라고 어느 소리를 하겠어. 망청유격대 있을 때에도 동상을 입고 선이 다 쏘고 나면서도 자식 대일을 교대달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지. 영구 동지가 그걸 어떻게 하세요? 온 최충욱 중대에 소문났던 걸 나라고 왜 모르겠어. 예, 다른 여대원이 잃어버린 격박이를 찾아주겠다고 맨손으로 20나 되는 눈발을 해줬다면서. 그래서 동상도 있고. 몸은 비록 사령부와 멀리 떨어진 이영말리에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그리운 그 품을 한순간도 떠나본 적이 없었다. 오직 한 분, 혁명의 수령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전사의 오일이는 언제나 변함이 없었다. 아니, 저게 우리 아들 울음소리가 아니오? 맞아요. 아니 저기 양기동이었으니까. 저희들이 무슨 일일까요? 예, 기동녀야, 순이야. 순이야. 야, 기동이야, 왜 그러니? 순이야. 어서 말해. 순이야. 무슨 일 있었니? 어서 말해. 다 죽었어요. 사람은 다 죽었어요. 도대체 누가 죽었다는 거냐? 어서 말해.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고 좀 똑바로 말해. 글쎄 장군님께서 김일성 장군님께서 잘못되셨대요. 난 몰라. 기동이야. 기동이야. 기동이야, 기동이야. 정신 정신 차려라. 차려. 이거 진짜나요? 거짓말이지요. 거짓말. 아니, 기동이야, 정신 차려. 영구 동지, 이거 아니, 김일성비, 토벌상보, 김일성, 무성년, 양목정자 부근에서 둘이의 수격을 받아 고소를 겪던 중. 이놈의 새끼들. 일제는 심지어 김일성 사살설까지 퍼뜨려 우리 혁명군에 대한 소문이 자꾸 퍼지는 것을 어떻게 하나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조선혁명의 사령부가 저들한테 잘못되었다는 이런 고집 보도를 꾸미고, 이제는 김일성 사령관도 없어졌으니 독립투쟁도 끝장났다는 식으로 거짓 선전하면서 조선민족의 반일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 당시 만주와 조선의 죽지 않은 최파물들은 혁명의 사령부가 어느 전투에서 어떻게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아주 그럴듯하게 엮은 현지보다 형식의 글까지 오조신했습니다.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승리하고 인민의 정권을 세운 나라였지만 그때 소련은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동쪽에서는 일본이 침략이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서쪽에서는 히틀러 파시오 도이칠란드가 2차 세계대전이 불을 지르면서
미쳐 날뛰는 때였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소련 인민은 호리띠를 조이면서 사회주의 국가를 수호해야 했습니다. 당시 이제 카자흐스탄에서는 빵을 만들 수 있는 밀은 모두 전선으로 보내고 이를 아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약간의 감자 배급을 주었습니다. 한편 일제는 이 시기 조선인민과 소련인민 사이의 세계를 박으려고 중국 간도 지방에서 조선 사람들을 첩자로 많이 양성해요 소련으로 들어보냈다는 여론을 퍼뜨렸습니다. 특히 이 시기 일제는 귀순 공작에 매달리면서 일본 군속 나가시마 공작 때 송특별 공작반은 한일연군 군장이었던 양정호를 목표로 했고 중앙특별 귀순 공작반은 조선인민혁명군 사령관이신 김일성 동지를 목표로 했습니다. 이미 미술영화 소설들을 비롯해서 문화예술 작품들에는 이종락을 취급한 자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자가 어떻게 생긴 놈인지 사진조차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들을 연구하였는데 이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초보적인 우리조차 없는 더러운 놈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이자는 조선혁명군의 지휘관이었고 위대한 수령님의 신임과 믿음을 너무나도 많이 받아하는 그런 놈이었는데 그것을 단 한순간에 줘버린 그런 너절한 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 아닌 인간을 어떻게 평상하여겠는지 정말 생각이 많아집니다. 1938년 11월 장춘 관동군 사령부 중앙특별귀순 공작반 귀순 공작반의 모략가인 이자는 조선혁명군의 장서봉을 일제의 퉁으로 전락시키고 1930년 여름 국내에서 체포되어 존양한 박차석과 1931년 장춘역에서 체포되어 존양한 이종락을 중앙특별귀순 공작반에 끌어들였다. 이종락 16세부터 민족주의 계열 통일부 소속 조선 독립군 활동에 참가, 전 조선혁명군 지휘송원, 화성우숙에서 김성주와 함께 트드라는 비밀결사 조직, 1931년 무기공작 임무 수행 중 장춘역에서 체포되어 전향, 이자는 이종락이 남패자 미령에 들어가 한때는 자기도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을 해방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9.18 사변과 7.7 사변을 겪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다. 내선 일체는 확고한 현실로 되고 일본은 동아시아의 주인이 되었다. 중일 전쟁의 실태를 보라. 동북 삼성을 단숨에 삼키고 오늘은 광대한 동아 대륙을 반나마 타고 앉은 대일본 제국의 무적의 힘을 무엇으로 당해내겠는가를 역설하라고 하였다. 난 이제 남패자 미령에 들어가면 산에서 보람없이 고생만 하고 있는 걸 보다 못해 도와주려고 왔다고 하겠어. 절대로 귀순이라고 하지 말고 악작이라고 해야 한다. 이자는 지금 남패자 주변에만도 세 개의 사단 병력이 물샐 틈 없는 포위망을 쳐놓고 있는데 항전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 독가스나 신식 고성능 대포로 멸살시킨다고 이종락이 내놓고 말하게 하였다. 나에겐 오늘만 있고 내일이란 없어. 내일이라는 건 그때 가서는 또 오늘일 테니까.
이것은 조선혁명의 항일무장투쟁사에 잊지 말아야 할,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되는 피로 새겨진 만고의 죄악이었습니다. 일제가 항일 유격대의 전멸에 대해서 떠들 때 사령부의 생사조차 알 수 없고 혁명이 언제 승리하겠는지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이국 땅에서 리영구, 고현숙 동지들은 무엇 때문에 혁명가 유전어들을 스스로 맡아 키우게 되었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홀보순 만산 아동단원들에게 한반석 의원님께서 남기신 사연 깊은 더니시본으로 새 옷을 해입혀 줬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옷을 해입은 아동단원들은 한결같이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들을 데려가 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때 수령님께서는 생각이 많으셨습니다. 이애들을 다시 써만국경으로 넘겨보내자니 문조간 유자녀들의 행방조차 알지 못했지. 또 그렇다고 해서 족교에 내려보내자니 문전 골시가는 거지가 되어 어느 이름모를 항야해서 무주거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데리고 유격전쟁의 장정에 오르셨습니다. 바로 수령님께서 이렇게 결심하신 것은 문조간 전우들과의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 10대의 어린 소년들을 데리고 유격전쟁을 벌린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험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조간 부모들처럼 그들을 훌륭한 혁명가로 키우기 위해서 또 자신께서 곁에 두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들 모두를 데리고 떠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행군 노상에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시어 진대나무도 넘겨주셨고 또 그들을 등여보 강도 건너주셨습니다. 후에 이렇게 데리고 떠난 만산 출신의 아동단원들이 선현중대 대원들로 되어 색소리가 나는 혁명가들로 성장되었습니다.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산에서 아동단원들을 데리고 떠나신 것이 바로 우리 항일무장투쟁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선현중대의 역사적 시초로 되었습니다. 세계의 구원 후 무장투쟁 역사에도 또 공산주의 혁명운동 역사를 놓고 봐도 군대가 아이들을 데리고 다닌 역사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고결한 혁명적 우리를 지니고 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창조하실 수 있는 참다운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현중대에서는 항일무장투쟁 전 기간에 단 한 명의 변절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제 침략자들도 선현중대 출신과는 마주서지 말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임영일 동지는 해마다 설날이면 우리 집에 꼭꼭 찾아오곤 하였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김순수 동지도 찾아오곤 하였는데 그때 김순수 동지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예로부터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크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정말 옳구만. 내가 여기에 와야지 우리 영일이를 볼 수 있으니 나는 영일이와 함께 있는 영구와 현수이가 정말 부럽구만 라고 이야기하던 김순수 동지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키운 유자녀들 속에는 덜더 씌워삼킬 한창 나이 어린이들이 6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혁명가 유자녀 6명의 부모들 중에서 양성룡, 림춘주, 리봉수 동지들은 리영구, 고현숙 동지들이 잘 알고 있는 투사들이었습니다. 특히 사령관 동지께서 양성룡 동지의 외동딸인 양기동녀를 얼마나 애지중지하시었는가를 왕청 유격대원들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명은 그 애들의 부모가 누구인지 만나본 적도 이름조차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애들도 혁명투쟁을 하다가 희생된 동지들이 남긴 자식들이기 때문에 6명의 유자녀들을 다 맡아 키우는 것이 먼저 떠나간 동지들 앞에 우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난 이제 기관 총수가 돼서 외람들을 뚜루룩 머저리 쓸어버리겠어요. 나도. 그럼 나한테 아버지가 없나요? 너희들에게 아버지가 계신다. 너희들의 아버지는 바로 김일성 장군님이시다.
이 사진에 있는 리주어는 당시 그 두 발의 동상을 입고 소만 국경을 넘어가기 전에 발가락들을 모두 자르지 않았습니까? 네. 리주어는 일제 토벌대 놈들이 갑자기 쳐들어오자 신발을 신지 못한 채 산으로 오르다나니 두 발의 동상을 입고 그로 인해서 계저가 왔습니다. 리주어의 수술을 한 사람이 바로 그의 아버지인 리봉수 동지였습니다. 리봉수 동지. 예. 아버지가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의 발가락을 자르자니 그때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두 다리를 잘라야 했으므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 리봉수 동지는 그 아들을 그처럼 사랑했지만 동지들에게 자그마한 피라도 끼치는 일이라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리용구 동지가 후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인데 한 분은 그 리주호가 정신없이 달려오더니 아저씨 나 좀 살려달라요. 아버지가 날 가만 놔두지 않겠대요. 하면서 리용구 동지 등 뒤에 가 숨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리용구 동지가 용문을 몰라 하는데 아니 글쎄 그 뒤로 리봉수 동지가 몽둥이를 들고 달려나오더니 이 애가 환자들에게 차려진 보양 음식을 채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양 음식을. 예. 사실 말이 보양 음식이지 중환자들에게만 차려지는 강냉이 죽이었습니다. 풀뿌리만 먹다 보니까 철없는 어린 것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런 음식을 먹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리용구 동지 등 뒤에 숨어있던 주호가 아니에요. 난 채 먹지 않았어요. 아저씨가 줘서 먹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리봉수 동지는 이 사람질 못할 놈. 넌 후방병원에 있으면 안 돼. 내가 환자들을 회복시키지 못하게 하니 내 오늘 네 놈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몽둥이를 드는 걸 리용구 동지가 겨우 말렸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투사였기에 위대한 주님께서 리봉수 동지의 그 동지적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뜨겁게 회고하셨습니까?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내용이 생각납니다. 당시 후방병원에 발진 티부스가 돌았는데 리봉수 동지와 안순아 동지가 다 그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리봉수 동지는 자기가 인차 죽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자 며칠 전 동지들이 보내온 새 옷을 벗어놓고 구에다가 유서를 써놓았다고 합니다. 이 옷은 얼마 입지 않은 것이니 발견하는 동지는 나를 대신해서 입으시오 라고 써놓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항일혁명 투사들이 아니었습니까? 정말 항일혁명 투사들이 지닌 우리는 치구만한 사심도 없고 자기 희생적인 눈물겨운 것이었습니다. 훗날 항일투사 리봉수 동지는 강냉이족 한 그릇 때문에 있었던 그 일을 아들과 함께 두고두고 추억하였다고 한다. 간고한 항일무장 투쟁사에는 생사를 반가리하는 전투도 있었고 상상을 초월하는 기아와 강추위도 있었다. 그러나 그 시련과 난관 속에서도 항일 투사들의 오일이는 티없이 맑고 깨끗하였다. 사령관 동지를 목숨 바쳐 지키려는 오일이, 동지들 앞에 떳떳하게 살려는 오일이, 먼저간 동지들의 자식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오일이, 그 오일이에는 자기 하나라는 리의 타산이 없었다. 그것은 사령관 동지께서 지니신 숭고한 오일이를 그대로 닮은 것이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왜 강했는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의리로 뭉쳐진 집단이었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하곤 한다. 우리의 단결이 도덕과 의리의 바탕을 두지 않고 순수 사상의지의 공통성만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우리는 그처럼 강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일제의 그 사법성 형사국에서 낸 자료가 있는데 이게 사상월보 77호입니다. 여기 보면 무력에 우거하는 것만으로는 이 바보의 파래를 쪼는다든가 또 잡초의 이 싹을 베어버린다든가 이 정도 효과밖에 볼 수 없다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자석이
그 남패자 미령이 들어왔다가 무사히 살아나간 것을 보고 이번에는 리정락을 데려보냈습니다. 1938년 11월 남패자 미령. 수고하노만. 박달나무 도로 터지는 이 염동설안을 이렇게 한지에서 적절없이 보낸 지가 몇 년째나 되나? 그래, 지금 몇 살쯤 됐나? 이거 무슨 놈의 연기가 딱 여기 와? 에이. 그래, 부모들은 다 있나? 아직은 집에서 웅석을 부릴 나이인데 얼마나 보고 싶겠나? 이거 말 다 했어요? 아, 발끈해서 그러지 말라고. 그 심정이야 내가 잘 알지. 차라리 이번에 나하고 함께 산에서 내려가는 게 어떤가? 뭐야? 전에는 유격대를 잡으면 다 죽였지만 이젠 일본 사람들도 달라졌어. 살려줄 뿐 아니라 아예 신세를 거쳐준단 말이야. 이게 보자 하니까 정말? 정덕이, 윤회장 동지! 덕문 여기서 뭐라고 했어? 그 쓰이자가? 덕문 사령부 전련명이라는 게 자기 위치도 모르는가? 따라다니면서 소화가 아닙니까? 아직도 내 말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 덕무의 임무는 사령관 동지를 호위하는 거야. 알았습니다. 윤회장 동지, 전련명 김정덕 돌아가겠습니다. 그 듣자니 어종업 덕문 섹시처럼 참한 사람이라더니 듣던 말과는 다르구만. 여보, 당신과 내가 어떻게 동무가 돼요? 그럼 그 어종업 덕문을 연대장 동지라고 부를까? 동지? 네가 어떻게 나와 동지가 되는가? 동지란 말 그대로 뜻과 종을 같이 하는 사람, 죽음도 함께 넘는 혈연적 우리로 맺어진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말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리정락은 오중업에게 시계를 선사하려고 하였지만 오중업은 자기의 회중시계를 꺼내 보이면서 필요 없다고 하였다고 회고하시었다. 그때 리정락은 사양 말고 받으라. 시계가 둘 있으면 더 좋지 않은가고 했다. 오중업은 시계는 하나를 기준해야지. 오늘은 혁명시계를 차고 내일은 반동시계를 차는 식으로 해서야 되겠는가고 오금을 박아놓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것은 혁명의 편에서부터 반동의 편으로 넘어간 리정락의 배신행위에 대한 신랄한 단죄였다고 회고하시오. 나도 한때 조선혁명군의 지휘관이었어. 결국 난 당신의 혁명 선배라고 할 수 있지. 혁명 선배? 하, 선량한 혁명 선배라. 야, 네가 감옥에 들어가 봤어? 고문장 형투를 구경이나 해봤는가 말이야. 말은 쉽지. 그래. 9살 난 아동단원 군순이는 고문을 안에서 끝까지 비밀을 지켰느냐. 마동이 동무는 감옥에 갇혀서도 사령관 동지께 우리를 지키자고 제 혀를 끊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난 김일성 사령관과 동창생이야. 동창생. 닥쳐라. 사람 가죽을 쓰고 났으면 사람다운 데가 있어야지. 내가 차라리 네 발로 기어다니며 짐승소리를 낸다고 해도 이렇게 통문하진 않을 거다. 이거 왜 이러? 우리 조선인민 혁명군의 지휘관 대원들 모두가 이놈을 처단하자는 걸 사령부에 제기했다.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오늘 혁명의 투쟁 노정은 동지애와 동지적 오일의 발전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항일무장대오는 위대한 수령님의 둘이 사상 오이지적으로 도덕 오이리적으로 하나로 뭉친 대오였지만 결코 여기서 혁명의 배신자 변절자들이 생기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대표적으로 장서봉, 박차석, 리종락, 지감용, 장종열, 림수산과 같은 배신자들도 있었다. 이 자들은 한때는 막소리민주의도 내놓으라고 정통했다는 자들이었고 직급도 낮지 않은 지휘관급들이었다. 위대한 시론님께서는 혁명이 상승 일로를 고를 때에는 배신자 변절자가 생기지 않지만 혁명 앞에 어려움이 겹사이고 혼란이 막아 나서면 동료 분자가 생기고 배신자도 생기며 투항 분자도 생기게 된다고 교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예술영화 41년도 바람에 나오는 지감용만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945년도에 우리나라가 해방됐다고 볼 때 결국은 4년을 참지 못해서 배신의 길에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이자로 말하면 혁명의 창가 엔진은 10년이 넘었고 또 직급도 적지 않은 지휘관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서일 중립조약이 체결됐다는 이 소식을 듣고 배신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령관 동지가 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런 신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남이 나라 덕에 나라의 해방을 일으켜보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신념을 저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어린 대원들에게 소련이 일본과 중립조약을 맺었다는 것은 혁명이 망가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 자기는 더 이상 허망한 고생을 하기 싫다고 하면서 이제는 산에서 내려가자고 부추겼습니다. 그러자 이 두 대원이 사령관 동지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겠는데 그건 무슨 소린가 하고 면박을 줬습니다. 그러자 지금 같은 때에 사령부가 다 있을 게 뭔가, 그러지 말고 살 길을 찾아 내려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친구야, 난 그 어떤 이론이 없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우리를 사람답게 대해주시고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시는 우리 장군님을 사령관으로서만이 아니라 오보이로 모시겠다고 한 맹세를 끝까지 지키자는 거다. 차라리 이렇게 해외다 죽으면 좋았지. 짐승이 아니고서 어떻게 거리를 줘버린단 말인가. 이 투항 변절한 자들, 다시 말하면 혁명적 신념을 가지지 못하고 이 바람에 덧따라 혁명대에 뛰어들었던 이런 우연분자들은 사령관 동지 앞에 지닌 우리를 지킬 수 없었고 결국은 배신과 변절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항일 혁명 역사의 투항분자, 배신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당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한 조선 사람들 중에는 각계각층의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미 전에 원동에 들어와서 살던 조선 사람들은 물론이고 독립군 출신들과 그 후손들, 정파의 갈래들, 심지어 항일무장 대화에서 투항변절하고 몸을 숨기기 위해서 은폐한 자들까지도 있었습니다. 동창생이건 누구건 배신자는 이렇게 처단한다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준엄한 경고장이 니종락의 시체 위에 떨어질 때 카자흐스탄의 초막에서는 혁명가요가 높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마을까지 왔다. 어디까지 가려니? 학교까지 간다. 무엇하러 가려니? 공부하러 간다. 누구하고 가려니? 우리 모두 간다. 정말 잘하느나. 역시 너는 우리 유교께서 부르는 노래가 제일이다. 그럼요. 아동단 노래가 아니라요. 괜찮아. 아동단 노래 딴수까지. 조무래기들은 그렇다 치고 당신이야 좀 현실적으로 사고해야 하지 않을까? 이자는 서희 고려공산당 합동대에 참여한 정파분자로서 조선 사람도 아니고 소련 사람도 아닌 올마우제였다. 좌파 세력 확장에 미쳐 날뛰던 이자들에게는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는 순결한 의리로 뭉쳐진 대오가 눈에 든 가시와도 같았다. 여보시오, 전번에 우리 아이들한테 네놈들의 그 노절한 거짓말학 선전본을 가져다 준 게 바로 당신이지?
그렇다면 어쩔 테냐? 뭐요? 인간이란 환경에 적응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사멸되고 말아. 동물의 진화력사가 바로 그걸 가르치거든. 뭐라고? 그런 수작은 카밀린 앞에 가서 알아. 난 고생하는 당신들을 도와주려고 왔는데 감사하다고 해야지. 얘들 모두 고아원에 보내주려고 왔단 말이다. 고아원에 보낸다고? 아저씨, 우리 안 갈래요. 아저씨. 그건 절대로 안 된다. 얘들은 절대로 고아원에 못 보내요. 고아가 고아원에 가는 거야 웅당하지. 그럼 자, 나하고 같이 가자. 싫어요. 안 갈래요. 아, 여기엔 너희 부모들이 없어. 자, 어서 가자. 안 갈래요. 아저씨. 사람이 어서 일어서 어서. 아저씨, 나 고아원에 안 갈래요. 난 여기가 좋아요. 그래. 안 갈래요. 아니, 너희들은 절대 고아원에 안 간다. 안 가. 어서 가자. 아프지않은데. 그럼 얘들을 누가 먹여주고 누가 키우는가? 제 몸 하나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빨치산 부상병이 얘들은 고아가 아니다. 얘들은 김일성 장군님께서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혁명가 유자네들이다. 네가 아무리 그래도 독신자는 아이들의 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기나 해? 그럼 어쨌든 말이냐. 난 이 애들의 아버지다. 이 애들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저러는 한 부부만이 합법적인 보호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몰라? 그럼 예민은 어디 있어? 응? 누군가 말이야? 여기 있다. 내가 바로 이 애들의 어머니다. 빨치산은 할 수 없구나. 이야, 달고사리 뺑소리 치르라. 야. 착식대 아줌이 그럼 책임자 아저씨하고 잔치하나요? 뭐 잔치? 그래 잔치란다 하지 않고. 이야, 착해. 현숙도 미안하오. 아니에요. 난 그저 이 애들을 위해서라면, 우리 애들을 위해서라면. 현숙도 고맙소. 영구 동지. 난 그저 이 애들을 위해서라면, 우리 애들을 위해서라면. 현숙도 고맙소. 어머니, 저기에요, 있어. 아버지, 빨리 알아요. 그러다가 어머니한테 잡히겠어요. 아니, 오른쪽이라네요. 야, 잡혔다. 아버지가 어머니. 얘들아, 우리 모두 김일성 장군님을 모시고 해방된 저국 땅에 다 같이 가자꾸나. 기록이다.
기러기들은 얼마나 좋을까? 정말. 야, 우리도 초기러기처럼 날개가 있으면 백두산 쪽으로 펄펄 날아가겠는데. 나한테도 저렇게 날개가 있었으면 나도. 사령관 동지, 사령관 동지의 부모들아, 멀리서 저러다 이 애들이 부모가 되렵니다. 우리 유자녀들 때문에 조금도 근심하지 마십시오. 얘들은 우리가 맡겠습니다. 사령관 동지. 당시 니영구 고현숙 동지들이 살던 촌에는 사진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 번 찍자면 10월이나 떨어진 소재지에 가야 했는데 니영구 동지는 먼 길을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고현숙 동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때 6명의 유자녀 중에서 2명은 학교에서 야영을 가고 없었고 또 사진값이 비싸서 한 번밖에 찍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니영구 고현숙 동지들의 모습은 사진으로 남길 수 없었습니다. 사령부와 저리 멀리 떨어진 이곳 땅에서 해마다 소를 맞을 때는 니영구 고현숙 동지들은 사령부가 있는 백두산 쪽을 바라보며 혁명가 유자녀들과 함께 사령관 동지를 우러러 경건히 새해 설인사를 두리곤 했다. 지구의 그 어느 한 끝에 가 있다고 해도 언제나 사령관 동지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 줄 아는 것은 니영구 고현숙 동지들의 한 생의 옥석으로 굳어진 습관이기도 했다. 언젠가 한 번은 내가 어머니한테 이국 땅에서 10명도 넘는 부상자들을 돌보면서 유자녀들을 키울 때 정말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왕천교육대에서 자식대원으로 투쟁할 때보다는 좀 낫지 않았습니까? 하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뜻밖에도 왕천교육대 시설은 정말 꽃이었다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유격대의 작식대원 하면은 적들의 총탄이 빗발치는 속에서 식량걱정, 소금걱정까지 하면서 하루 세끼 중대 인원의 그 식사를 보장해야 되는 것이 기본 임무가 아닙니까? 네. 중대에는 아우린 대원들이 많았는데 신무처럼 따르고 물더기로 오고 장작도 패면서 작식대 일을 도와주려고 모두가 애썼다고 합니다. 주령께서는 중대 오실 때마다 작식대원 동무들이 제일 수고한다고 하시면서 토서 갈라진 어머니 손을 허물없이 잡아주셨습니다. 작식대 동무들에게는 꼭 여벌로 갈아입을 군복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그 헛옷을 입고 계시는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어머니한테는 새 군복을 2벌씩이나 마련하여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세상에 나서 친부모에게서도 받아보지 못한 이러한 사랑을 받고 보니 그 은혜에 어떻게 해서 보답할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나니 언제 한번 그것을 고생이나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왕천교육대 시설을 꽃시설이라고 하지 않겠나.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항일혁명 투사들의 의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우리를 그대로 닮은 뜨거운 동지적 우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장의 소환이 있습니다. 그 소환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 후 중국 동북지방에서 존권 대표로 사업하던 림춘추 동지에게 보내주신 소환입니다. 춘추 동무, 얼마나 많은 귀중한 동지들이 저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곁을 떠나갔습니까?
그들은 눈을 감으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식들을 공부시켜 훌륭한 혁명가로 키워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곁을 떠나간 혁명 열사들의 유언을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희생된 동지들과 혁명가 유자녀들을 위하여 지켜야 할 동지적 우리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세계를 절감했기 때문에 림춘추 동지는 유자녀들을 찾아보내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부탁을 혁명 전사의 우리로 새겨안고 흩어진 유자녀들을 찾아 온 간도 땅의 산재 부락들을 직접 발이 닳도록 걷고 또 걸었습니다. 누대기를 걸친 ram난 행색의 아이들을 찾을 때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구나, 너는 누구의 딸이지, 김일성 장군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안타깝게 찾고 계시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아이들의 볼을 막 비비었습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찾아낸 유자녀들이 수십 명이 되었을 때는 기쁨을 참지 못하며 장군님, 1차로 찾아낸 유자녀들을 데리고 곧 조국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전보를 줬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거록 세기와 더불어해서 나는 림춘추야말로 우리가 있는 참 사람이며 참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뜨겁게 해고하셨습니다. 피와 살을 나누어 주고 생명을 안겨준 진부모의 사랑에도 비기지 못할 숭고한 오일이로 혁명가 유자녀들을 한 명 또 한 명 금싸라기처럼 찾아주시고 억세게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혁명적 오일이는 준엄한 조국해방 전쟁의 불길 속에서도 한없이 자유롭고 뜨거운 것이었다. 준엄한 조국해방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시도 마음을 넣으시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만경대 혁명학원 유자녀들이었습니다. 평양시에 대한 대폭격이 있을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화를 걸어주시어 이 혁명가 유자녀들이 모두 무사한가 알아보셨고 계속 마음을 쓰셨으며 또 직접 만경대 혁명학원 출신 유자녀들로 최고사령부 직속 친위중대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친위중대를 모신 것은 바로 혁명가 유자녀들을 자신의 곁에서 직접 보살피고 지켜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친위중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학에도 보내주셨고 훗날에는 훌륭한 일꾼들로 부모들의 대를 이은 혁명가들로 키워주셨습니다. 이 친위중대 출신 유자녀들이 후에는 당과 국가의 책임적인 지혜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받들어 충성다에 일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림자로 경리하는 첨서 동지께서 감회 깊이 추억해 주신 현철의 동지, 윤영묵 동지, 박성봉 동지, 그들은 모두 친위중대 출신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항일 유격대식 우리였습니다. 사령관은 전사를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고 그가 남긴 자식까지 끝까지 책임져주고 전사는 사령관 동지 앞에 보답의 우리를 다하는 바로 이것이 항일 빨치산식 우리였습니다. 얘들아, 고아가 아니다. 얘들아, 김일성 장군님께서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혁명가 유자녀들이다. 리용구 고현숙 동지들은 조국이 강복된 썩 후인 1961년에야 끔결에도 잊은 적 없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다시 안겼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리용구 고현숙 동지들이 이국 땅에서 혁명가 유자녀들을 키우느라 고생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것 보라고 얼마나 우리가 깊고 고마운 동무들인가. 그들은 신념이 투철하고 사업과 생활에서는 고지식하고 원칙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항일혁명 투사 리용구 동지는 1967년부터 1970년까지 우리 최고재판소 소장으로 사업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병치료를 하던 리용구 동지는 조선혁명 박물관 부관장으로 사업하다가 1967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 회의에서 최고재판소 소장으로 선거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항일혁명 투사 리용구 동지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최대의 믿음과 가장 큰 신임이었습니다.
리용구 동지는 자기를 믿어주시고 최고재판소 소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할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병으로 숨이 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대한 수령님께 끝까지 충실하였습니다. 거연숙 동지는 양기동료의 혼기를 어칠세라 시집을 보냈는데 후에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사하다 보니 행처를 몰라 저국으로 데리고 나오지 못한 마음속의 그늘이 있었다. 당시 우즈베키스탄 주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사관 참사로 사업한 심국룡 동지의 딸 심경이는 그때의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아마도 사람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양기동료를 찾으시기 위해 수십 년 세월 얼마나 많이 마음 쓰셨는지 다는 모를 겁니다. 1993년 초에 우리 아버지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주재 우리나라 대표부에서 사업하셨습니다. 그때 저국으로부터 양기동료를 꼭 찾으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대표부 성원들이 떨쳐나서서 양기동료를 찾고 또 찾았지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그 넓은 땅에서 수십 년 동안 헤어진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설밭에서 바늘을 찾는 것만큼 정말 힘들었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대표부 성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양기동료를 찾았다는 소식을 기다리고 계시갔는데 온 세상을 다 뒤져서라도 무조건 찾아내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찾고 또 찾아서 끝내 보고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도 양기동료가 입고 있는 치마 저고리가 바로 내가 직접 만들어준 그 저고리라고 하시면서 눈물 짓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합니다. 1994년 6월 2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구자 미령에서 헤어졌던 양기동료를 58년 만에 끝내 다시 찾아주시고 항일혁명투사 거연숙 동지와 함께 만나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양기동료를 한 품에 안아주시며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는가. 양기동료를 너무 늦게 찾은 것이 가슴이 아프다고. 한때 우리 당에 기어들었던 반당정 가분자들이 나와 연고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고 하시며 남편은 건강한가 자식들은 몇인가도 물어주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이제부터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고 뜨겁게 결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그 숭고한 의리 앞에 양기동료도 거연숙 동지도 끝내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며 내세워주시던 리용구 동지가 불치의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 너무도 가슴 아프시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리용구 동지가 못다 누리고 간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거연숙 동지에게 다 안겨주시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거연숙 동지의 맞사이 허문남 동지를 만용대 혁명학원의 책임일꾼으로 내세워주시고 혁명의 일세들이 지녔던 항일교대의 숭고한 의리를 2세, 3세들이 변함없이 빛내어 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과 국가의 전사만사를 돌보시고 온 나라 대가정을 보살피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리용구 동지의 생일 100돌시 되는 2015년 1월 19일과 거연숙 동지의 생일 100돌시 되는 2014년 6월 23일을 잊지 않으시고 신미리 애국열사령에 친히 전함을 모신 화환을 보내주시었다. 진정 항일유격대의 부고혁명가였던 리용구 거연숙 동지에게 베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의리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만이 안겨주실 수 있는 여러와 같은 뜻과 정, 혁명적 의리의 최고 정하였다. 세월은 장장 80여 년이 흘렀다. 그 세월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해준다. 인간의 한 생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 사랑에는 사랑으로 보답하고, 믿음에는 믿음으로 보답하며, 은혜는 은혜로 갚는 것이 바로 항일 유격대원들의 의리, 항일빨치산식 의리였다. 이것은 천만년 세월이 흘러가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혁명의 진리이다. 그처럼 존엄해서 혁명이고 그처럼 간고해서 투쟁이다. 저 혼자 잘 먹고 잘 입으려고 그렇게는 한치도 못 가는 길. 깨우쳐 주신 혁명의 진리가 한생토록 고맙고, 안겨주신 뜻과 정만은 목숨과도 바꿀 수 없어. 모시고 받들며 스스로 걸어온 길. 풀뿌리를 씹으며 갈 수도 있다. 생명을 삼키며 갈 수도 있다. 걸어도 보답의 의리가 없이는 단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길. 명심하구나. 다시 없는 한 생을 후회 없이 살렸거든. 진정 가볍게 살렸거든. 의리를 지키라. 후손들아, 부디 명심하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앞에 목숨보다 더 귀중한 혁명 전사의 의리를 신령으로 지키라. 생이 닿을 때까지. 생이 다한 후리로, 생이 다한 후리로. 우리는 10번, 100번 다시 태어난데도 달리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세대는 물론 후손들까지 대대손손 항일빨치산들의 구운 몫을 이어 혁명의 수령에 대한 신념과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가는 참된 충신들이 되겠습니다. 사령관 동지 앞에 혁명적 우리를 지키려는 항일혁명 투사들의 그 숭고한 정신 세계에 오늘의 이 아름다운 미덕미풍의 숭고한 전통은 준엄한 항일혁명 전쟁의 불길 속 투사들이 남긴 혁명 정신, 혁명적 신념과 우리는 우리들의 생활 속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살아있습니다.